안녕하세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서울 도심의 변천사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서는 약간은 좀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꼭 상고사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통사를 이제 역사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서양 쪽은, 서구 쪽은 사실 이제 학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사는 통사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의상학과에서는 이제 의복의 역사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뭐 음식을 다루는 뭐 이런 쪽에서는 음식사, 건축계에서는 이제 건축사,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도시 쪽을 전공하는 쪽에서는 이제 도시 역사, 특히 도시 역사 중에서 이 한 지방의 한 도시의 그 변천사를 이해를 하고 그 역사를 정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미래로 나가는 데 있어 갖고 이제 하나의 그 기준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변천사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한번 이제 오늘은 서울 도심에 대해서 변천해 나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서울 도심 변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지금은 이제 글로벌 도시죠. 이 세계에서 상당히 그 이름 나 있는 도시고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뭐 말 그대로 코스모폴리탄, 메트로폴리탄 이 시리로서 같이 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의 이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러면은 이 서울을 얘기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이 도시가 갖는 특성, 그럼 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바로는 뭐예요? 옛날 무슨 이 사람 인류가 탄생할 때부터 모든 도시는 두 가지 기능이 됩니다. 먹고 사는 기능과 자연으로부터 보호받는 기능. 자,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사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수렵 시대부터 발달한 도시는 다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가장 기본적이 되는 거죠. 이 강을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한쪽 방면에 있어서 외부에서 침입을 하는 거는 그 강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도시는 이제 강을 통해서 가는 거고, 수렵시대다 보니까 이제 강을 통해서 강 옆에는 일반적으로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죠. 그래서 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에서 고기도 잡아먹지만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과 환경이 된다. 이래서 이제 세계의 모든 도시는 이제 강을 끼고 있다 이러는데, 오늘날의 도시는 뭐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제 도시는 좀 나눠지죠. 행정도시와 또 뭘로 나눠지죠? 경제도시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경제도시가 옛날에는 자국 내의 경제 문제만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죠? 주로 이 경제라고 하는 게 글로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다하고 해안하고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도시가 각광을 받죠. 오늘 뭐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겠지만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도 인천과 합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댔어요. 그러니까 인천 서해 바다까지를 이제 서울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수세기 동안에 이렇게 늘 얘기가 돼 왔던 거고, 최근까지도 그런 쪽에서 이제 돼 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도심 변천사에서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먼저 한강을 끼고 있죠. 한강을 끼고 상당히 산과 들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다. 그리고 한강의 하구에 뭐가 있죠? 바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천 앞바다가 있어갖고 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곳이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록상에 나와 있는 최초의 이 수도로서의 그 기능은 이미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사국시대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백제의 탄생지가 어디죠? 바로 이 한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를 제가 오늘 강남과 강북을 많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강북이 더 고전적인 도시 같아요? 강남이 고전적인 도시 같아요?
뭐 이렇게 물으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은 강북이 더 고전적인 도시라고 칭하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의 출발은 어디에서 강남에서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백제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강남에서 출발을 했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본다고 하면 강남과 강북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상황은 외부의 침입을 밑에서 받느냐 위에서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강이라고 하는 게 군사적 어떤 하나의 요충지로서의 역할과 기능과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과 강북을 끊임없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쪽이 돼 있는데, 먼저 이 도시가 갖는 특성은 그렇다고 치고, 그럼 우리 역사 속에서 최초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나타난 곳이 어디냐? 바로 이제 백제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입지 여건의 조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우리는 농경생활권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농경생활권의 반대는 뭐죠? 목축업이죠. 목축 같으면은 뭘 따라다니죠? 이 풀이 많이 나는 곳을 따라다니고, 또 이렇게 벌판이 있어야지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이 다니는데, 우리는 농경생활권이기 때문에 도시 입지 요건에서 이제 고대로부터 한강이 갖는 어떤 그 잦은 범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밑에 퇴층이 썩어 있던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그게 논밭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상당히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옥한 땅이다.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상당히 비옥한 땅으로 옛날부터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뭐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 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이 비옥한 땅으로 많이 알려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기록상의 수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도로서의 기록은 백제는 우리가 일본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면서 400년, 500년 대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의 백제는 기원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기원전에 이미 이제 온조왕이 이제 위례성을 세웠는데, 이 위례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강남 쪽에, 여러분들 뭐 알기 쉽게 표현하면 지금 광주라고 하는, 물론 이제 지금 광주가 아니고 과거의 광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라도 호남에 있는 광주는 삐광자를 써서 삐꼬리라는 말을 쓰는데, 이쪽에 경기도 광주는 넓을 광자예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울로 알고 있는 천호동, 거여동, 마천동, 여기가 전부 뭐였죠? 다 광주였어요. 이 어디까지 광주였냐면은 이쪽에 그 양재동까지가 광주였고, 또 뭐 성남은 뭐 다를 바가 참 뭐 저 얘기할 바가 없죠. 이 광주가 크게 세 개 도시로 이렇게 쪼개지죠. 하남이라고 하는 도시하고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로 이렇게 쪼개지고, 일부는 상당한 부분은 이제 이 서울로 편입이 되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광주인데, 그런 측면에 본다고 하면은 이제 위례성을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세웠다. 이게 이제 기록에 나오는 최초의 수도다. 그래서 한강 기준의 서울의 범위가 어디였느냐? 이 삼국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제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서울시계, 서울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같은 서울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건 서울시가 1963년도에 서울시 확장 정책을 씁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서울시가 박정희 이제 전 대통령이 이제 4.19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제 대통령이 돼갖고 수도 서울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서울 확장 정책을 쓰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편입한 땅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광주군이죠. 광주군의 땅을 편입하면서 이렇게 들어왔다. 이 편입에 들어온 땅이 바로 위례성이다. 그래서 위례성은 한강 이남에 존재를 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역사 얘기를 할 때 기준점을 어디다가 두죠? 조선에다가 두죠. 조선 역사를 기준으로 자꾸 역사라고 하는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강북이 되게 고전적인 도시다. 그러니까 역사물이 현재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역사를 우리가 좀 더 올라가 본다라고 하면은 강남에서부터 이 수도 서울이 시작을 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위례성은 한강 이남에 이제 존재를 했고, 조선의 수도가 되는 강북의 한양과는 완전히 이 다른 도시였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백제 문화가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오히려 이제 뭐 신라 문화는 많이 남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주라고 하는 이 도시가 역사 도시로 인식이 되고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는 그냥 이 조선의 수도로서의 어떤 그 기능과 역사 인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백제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강남이 역사의 중심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백제 기록이 별로 잘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그 인근을 잘 돌아본다고 하면은 뭐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암사 선사 유적지가 있잖아, 그죠? 이미 그 지역은 한강이라고 하는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풍납토성, 몽천토성, 석촌동의 고분군 이런 위치로 봤을 때 서울시계 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 안 돼. 이게 이제 암사동 선사 유적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역사 시대가 있으면 역사 시대 이전을 뭐라고 하죠?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역사시대는 이제 기록물로 남아있는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하고 그 이전을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는데 암사동에 있는 선사유적지는 역사 기록이 있기 전부터 그게 문화가 존재했다. 이런 걸 이제 선사문화유적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개념으로 본다면 한강이 얼마나 비옥했으면 거기에 선사 유적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선사 시대부터 살 수 있을 정도로 비옥한 땅이었고 살기가 좋은 땅이었다. 이래서 기록상의 최초의 수도는 강남이었다. 오늘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강남의 도읍을 정했다. 여기 삼국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마침내 한산. 이제 앞으로 이제 한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강을 얘기하잖아. 그죠? 한강.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게 북한산 잘 알잖아요. 그죠? 왜 북한산이라는 용어 어디서부터 나오죠? 이 강남이 한산이었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한산이라고 해갖고 북한산이 된 거고 지금 이 산 이름이 북한산이 된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적 관계로 본다라고 하면 이 한산이 되게 중요한데 이 삼국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침내 한산에 이르러 부하악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찾아보았다. 비류가 바닷가에 살고자 하니 열 신하가 가나였다. 뭐라고? 비류가 바닷가 인천으로 가자. 미추홀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 강의 남쪽 땅은 북으로 한수를 두르고 지금 여기 이제 위례성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으로는 높은 산에 의지하고 남으로 옥토를 바라보고 서로는 대해가 막고 있으니 이 군사적 요충지다.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 그 천험지리는 쉬이 얻지 못할 형세입니다. 이래 비리 보고 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곳에 도읍을 짓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비류는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백성에 나누어서 미추홀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류백제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온조는 하남의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의 보좌를 받으며 국호를 십제라 하였다. 이게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온조가 여기에 남아갖고 비류는 이제 이쪽 미추홀로 인천입니다. 지금 미추홀로 가서 이제 비류백제라고 하는데 온조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되고 그 나라가 바로 백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온조는 주몽의 부인이 서선호 잘 알죠? 서선호 둘째 아들로 백제 1대 왕입니다. 백제의 시조로서 제2기간은 기원전 18년서부터 서기 28년 2월까지 이렇게 한 30년간 제2기간을 두고 40년인가요? 두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형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 수도 서울이 이미 역사적인 도시로서 강남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서울에 있어 강남과 강북의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돼요. 서울 변천사를 보려면 후대에 오면서 지금의 강남과 강북과는 반대로 돼 있죠. 이제 지금은 이제 경제 도시로서 이제 강남이 되게 떴는데 그 주위에 북서방 영역이 확
확장되는 거야. 북쪽하고, 그 북쪽으로 확대가 되는 게 이제 북한산, 그러니까 한산이라고 했는 게 그게 북한산이 되는 거고, 저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많이 확대가 되고요. 그래서 백제 도심의 강남은 바로 한산을 얘기한다. 부도심. 이게 부도심입니다. 강북이죠. 지금 이제 우리 경북궁이 이런 데 강북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북쪽에 있는 한산이다. 그래서 북한산으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여러분들 이런 어떤 정명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정확하게 해서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역사가 보다 이제 쉽게 다가온다. 이렇게 간대. 그런데 이 백제에서도 강북으로 전도를 한번 했어요. 백제 시대 때. 물론 이제 이 전도를 많이 하죠. 어디로 가죠? 이제 공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여까지 이렇게 백제의 수도는 내려가게 되는데 13대 임금인 이제 근초고왕이 한강을 건너 북한산, 한산에 있는 북쪽에 있는 북한산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26년 뒤에 강개토왕이 이제 한번 저들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백제가 함락이 됩니다. 이제 얘기를 보면은 이제 17대 아신왕이 항복을 받을 때 아리수가 한강이 아리수입니다. 한강의 아리수를 걷는 것을 보고 얼마 가지 못하고 16대 임금인 진사왕이 찬탈하고 찬탈당하는 이 와중에 16대 이제 진사왕 때 이제 찬탈하기도 하고 찬탈당하기도 하는데 이 와중에 다시 이제 강남으로 이렇게 복귀를 한다. 그래서 13대 근초고왕 때 북쪽에 강북에다가 전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16대 진사왕 때 강남으로 내려왔다가 17대의 어떤 아신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 밑으로 이제 웅진 백제 쪽으로 이 역사가 넘어가게 되죠. 즉 고구려의 침공에 대비하여 한강을 북쪽의 전연 방어선으로 이용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군사적으로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근초고왕이 북쪽에다가 이사를 한번 갔다가 전도를 했는데 강개토왕이 내려오니까 고구려가 저들어 내려오니까 다시 이제 밑으로 내려오죠. 내려온다라는 얘기는 자연적으로 한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국방물 군사용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형지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어선이 되는 거죠. 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작전을 주해도 고구려의 광개토왕은 한강 이북까지만 이렇게 진출을 하고 그 이남으로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아들인 장수왕은 내려옵니다. 남하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광개토왕은 북진 정책을 펴죠. 그래서 남쪽으로는 한강까지만 내려와서 찬탈을 하고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남으로의 진출은 저지하게 되는데 한국 전쟁 때와 같이 한강은 군사적으로 지형지물로 이 당시에도 한번 이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개토왕이 이제 그렇다고 하면 강남 광개토왕은 북쪽 진출에 집중적으로 했고 광개토왕의 목적은 북쪽의 안전한 진출을 위해서 후방의 위협을 미리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강 밑으로 이 백제를 완전히 밀어내버리고 한강까지만 이렇게 저지를 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백제와 신라가 고구려에 맞서는 낮에 연합을 맺은 것도 광개토왕 시절이 아닌 남진 정책을 주로 폈던 광개토왕 아들인 장수왕 시절에 그렇게 했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수왕 시절에 남진 정책으로 해서 백제의 계로왕이 정사를 하게 되죠. 이래서 위례성을 뺏깁니다. 장수왕 시절에. 뺏기니까 어디 문주왕 시절에 급히 어디로 가죠? 웅진 백제. 그러니까 웅진 지금 공주입니다. 공주로 전도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사비 백제, 사비성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부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이 수도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 강남 한산에 뒀다가 다시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북한산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가 웅진 백제로 갔다가 다시 사비 백제로 가는 이런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다. 그래서 천도한 5세기 이래로 지금의 서울 지역은요, 강남의 한산군과 강북의 북한산군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지금의 강서구, 양천구 일대는 제차파이, 이게 지금 조선시대는 이 양천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구 서부는 주부토, 그 다음에 금천구, 관악구, 영등포구는 이 일대는 잉벌로,
이렇게 하고, 서초 동작 쪽에는 동사힐 이쪽에 소속이 돼갖고 역사가 이어왔다. 그래서 강남 강북의 구도는 삼국시대가 끝나서도 강남은 한주, 강북은 이 한성군으로 정리가 돼갖고 오늘까지 이렇게 연결돼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요게 이제 백제시대 때 이 서울이 갖는 변천사였다라고 하면은, 이제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이제 남북국 시대로 오죠. 밑에는 이제 신라가 통치를 하고 위에는 발해가 이제 이렇게 역사를 이루는 남북국 시대. 여러분들 가끔 가다 뭐 통일신라 이런, 뭐 저도 여기 통일신라라는 말을 썼는데, 통일신라라는 말은 이제 아름다운 말은 못 됩니다. 신라가 통일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고구려에 남아있는 모든 유민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발해이기 때문에 남북국 시대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고요. 남북국 시대의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산주, 요게 이제 강북을 얘기합니다. 북한산주는 통일신라의 구주 오소경 중에 한 주로 소속이, 한산주.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백제하고 합치고 나당 연합에서 고구려를 물리쳐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통일신라를 만들었을 때 구주 오소경을 이렇게 행정구역을 개편하는데, 구주 중에 한주, 이게 이제 한산주의 소속이고, 지금 종로구 중심에 중심으로 한 강북 지역은 신라 초기에는 북한산주였다가 경동학 757년 때는 전국 지명을 고칩니다. 그래서 이걸 한화정책이라고 하는데 한상군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요. 지금 서울 강북 일대와 구리, 남양주 상당 부분에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는, 그게 뭐냐니까 진접, 진건, 오남은 제외하고 남양주 상당 부분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한양이라고 하는 명칭이, 우리의 서울의 명칭은 서울, 또 수도, 경성, 한양, 뭐 이렇게 좀 많이 쓰잖아, 그죠? 이 한양이라고 하는 명칭은 조선시대까지는 관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던 용어다. 지금도 뭐 한양대학교도 있고 한강도 있고, 이 한자가 이제 이 물에 이 관계된 걸로 해갖고 이제 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한강 이남은 이제 한강 이남은 대략 반으로 한강 이남, 지금 강남을 얘기합니다. 강남은 뭐 지금 강남대로가 거의 중심이 됩니다. 해갖고 우측으로는 이제 과천 중심이고, 이제 좌측 동쪽으로는 이제 광주 중심인데, 지금 이제 동쪽은 지금 광주시인 한주의 소속이 그 당시에 돼 있었고, 서쪽은 과천시는 율진군 소속으로 남북국 시대는 이렇게 돼 있었다. 남북국 시대에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라의 땅이었다. 신라 땅 중에서 이제 남쪽에는 두 개로 동서로 나눠 있어서 이렇게 한주와 율진군의 소속으로 있었다. 남북국 시대의 서울은 되게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신라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남북국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발해가 있고 밑에 이제 신라가 있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신라 입장에서 보면은 북방의 이제 발해와 적방 국경선이 가까운 전방 지역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고려가 이렇게 지도에서 이렇게 한경도 쪽에 잘린 걸 봤잖아요. 그러면 그 내려오면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되게 국경선 전방 지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서울을 신라에서는 되게 중시 여겼어요. 그래서 지방군이 10정을 구주에다가 뒀는데 8개 주에는 한정씩 배치했는데 한 주에만, 이 서울에만 몇 개니까 2개 정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냥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위에 이제 발해하고 이제 대치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 중요성을 이제 그렇게 군사적으로 정립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게 뭐 김원창의 난이 나죠. 이 후속따라 아들 김범문이 북한산 아래에서 도둑들을 모아고 한번 반란을 일으켰는데 실패하죠. 실패하고 2분 총명에 잡혀가고 사망을 하고, 후삼국 시대에 들어오면서 후삼국 시대는 호족의 함규가 이 당시에 이제 여기로 갔는데, 뭐 이거 자세히 하려면 너무 긴 얘기가 되니까요. 궁예를 거쳐서 왕권에 복속이 되는데, 그래서 함씨들의 조상이 이제 이 함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시대에 이제 한강, 고려시대 서울은 이제 고려시대로, 남북국 시대에서 이제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은
한강은 뭐 거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갑니다. 물론 고려의 수도는 어디였죠? 개경이었죠. 지금 개성이 수도였지만은 실질적으로 왕이 개성에 있었지만은 이 서울이 되게 중시 여겼던 도시 중에 하나였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일시적으로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도 천도를 한번 했댔다. 그래서 두 번째 서울이 바로 이 수도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백제에 이어서 고려 때도 한번 수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은 뭐 물론 다 개경이 이제 수도 그 대부분이 개경이었지만은 한 1년 정도 천도를 했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고려시대 때는 이제 강남은 이제 광주와 강북은 양주, 그러니까 광주와 양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전부 양주. 이게 조선시대까지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양주 목사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이 강북 쪽은 이제 양주로서 자리매김되고 강남 쪽으로는 이제 백제 온조왕이 이제 수도로 삼았던 이제 광주 중심으로 해갖고 구분이 되고 문종 때 이제 신라 오소경과 마찬가지로 풍수지리에 입각해서 수도를 개경을 보완을 이렇게 하죠. 개경이 너무 지세가 약하다 이래갖고 이제 동서남북으로 왔는데 성종 때는 동경을 지금 금성을 동경이라고 하고 태조 때 서경을 평양과 더불어서 강북 지역에 문종 때 남경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경이 중심이 있고 동서남북에 이렇게 있는데 이 남경이 바로 이 한양이었다. 그래서 이때 양주의 중심은 현 광진구 일대였는데 고려시대 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남경이 한때 수도가 이렇게 될 적도 있었다. 고려시대 천도술 나오는데 남경은 풍수지리적으로 길지로 이제 이 남경이 서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지로 인정을 받아가고 문종, 숙종 연간에 천도설이 제기가 되고 오덕구로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됩니다. 오덕구는 뭐냐면은 중앙에 북한산 있고 북으로는 가막산, 남해는 관악산, 동해는 아차산, 동쪽으로 서해는 북악산, 철마산 얘기합니다. 이 오행이 걸맞다고 해갖고 오덕구, 이거 언덕구자잖아요. 그래서 5개의 이 중심을 해갖고 4개의 산들이 가로막고 있어갖고 최고의 길지였다. 이렇게 이제 길지로 소문이 나 있었고요. 당시 이제 남경의 범위는 서쪽으로는 연세대 뒷산인 안산. 지금 여러분 서울 사람들 안산으로 등산 많이 가죠. 연세대 뒤쪽이죠. 이 안산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조선을 건국할 때도 북한산이 아니고 남산을 주산으로 해갖고 사실은 이제 그쪽에다가 이제 이 경복궁을 지려고 이제 준비를 했댔죠. 동쪽으로는 동대문 일대의 낙산. 지금 이제 여러분 대학로 쪽에 가면 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과 낙산, 남쪽으로는 신용산, 신용산 이천, 용산과 이촌 이쪽을 해갖고 남경의 범위로 잡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러니까 대학로서부터 이쪽에 그 연세대 거기서부터 남쪽으로는 이제 이쪽에 그 용산하고 동북 이천동이니까 한강 앞에까지죠. 거기까지를 이 당시에 남경으로 봤다 이렇게 보고 한양으로 계칭은 충선왕 때 다시 이제 한양으로 계칭을 하는데 이후에 한양이나 한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불렀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알면은 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한양 천도설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는 더욱 이 천도설이 이제 분위기가 이제 무르익어 갖고 천도해야 된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뭐냐면은 이제 왜구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준동을 개성 쪽으로 쳐들어와서 서해안을 통해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예성강이 이제 서해에서 개성으로 내륙까지 들어오는, 그러니까 군산 쪽에 그 금강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들어오죠. 한강 쪽으로 해갖고 이제 이쪽에 들어가고 마포나루까지 들어오고 바로 이제 이 개성까지 올라가는 게 예성강이다. 예성강이 퇴적 현상으로 이제 크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 운하 이제 수운 활용이 좀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배가 안쪽에 옛날에는 뭐 지금 뭐 고속도로 철도도 있어 문제 없지만 옛날에는 뭐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어디까지 배가 들어와야 돼요?
개경까지가 배가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는 이제 한강까지 들어오게 되죠. 저쪽에 뭐 금강 쪽에는 군산 쪽 해갖고 강경까지 지금 논산 강경 있죠? 그까지 배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내륙에 있던 하고 교역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성강이 상당히 퇴적물이 쌓여갖고 배가 다니기가 되게 어렵다 보니까 이거 저 한양으로 이거 옮겨야 된다. 한강에 한양으로 가면은 이제 한강에 배가 들어오니까 되게 좋다 이러겠는데 국민왕은 남경의 국물 중축, 남경이 아까 서울이라고 그랬죠? 중축을 고려하고 우왕과 공양왕 때 서경처럼 분사도 고려했고 근데 대신들이 이제 많이 반대 여론 때문에 얼마가 개경으로 다시 환도를 하는 이런 어떤 일이 있었다. 일시적으로 천도를 단행을 해서 짧게 한 1년 정도의 고려 왕조가 이 바로 남경이 수도일 때가 있었다. 그래서 고려시대의 강남은 이건 이제 전부 강북을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한산 중에 북한산을 얘기하는 거고 강남은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는 동안 강남은 여전히 광주의 그냥 집안 변방으로 있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서울이 백제와 조선의 수도라는 점이 널리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고려의 수도인 시기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왕과 공양왕 두 기간 동안에 합쳐도 1년 정도 채 안 되기 때문인 점이 크고 두 번째로는 서울에 산지한 백제와 조선의 왕릉이 없거나 왕성 유적이 많이 없죠. 그래서 고려의 왕릉이나 왕성 유적이 단 하나도 서울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이라고 하는 건 한국사에서 백제, 고려, 조선, 대한민국 이 4대에 걸친 국가 수도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있고 또 궁금하고 잘 알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의 이제 수도는 이제 개경에서 이제 고려가 망하고 이전을 천도를 하게 되죠. 한강을 지배하는 자가 한반도의 패권을 장악을 했다. 이건 뭐 너무나 이제 잘 아는 역사적 근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조선으로 옮기게 되는데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조선시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양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한양으로 천도할 당시에 수도 후보지로 꼽힌 곳이 한 몇 군데 됐어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이제 무학을 많이 알게 되죠. 무학 많이 들어봤죠. 이 당시에 천도를 주장을 하고 천도를 실질적으로 했던 사람이 정도전과 무학대사예요. 이 두 분이서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데 무학대사는 이 신촌 지금 연세대 뒤에 있는 안산을 주산으로 해갖고 그 당시에 이제 수도 서울을 한양을 만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 이쪽에 정도전은 지금 북한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 현재 경복궁터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정도전에 설이 이겨갖고 지금 현재 경복궁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예외에 부평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 부평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부평에 사는 사람 자부심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부평설은 나옵니다. 이 당시에 한양을 천도할 때도 이제 개경에서 이제 부평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지만은 이 이후에 서울에 한국전쟁이 일어난 뒤에 나옵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우리가 한국전쟁 때 뼈아픈 게 있죠. 한강 철교 폭파라고 하는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복구하는 과정 속에서 천도설이 또 한 번 납니다. 서울을 옮겨야 된다. 어디로 옮겨야 되느냐? 부평으로 옮겨야 된다. 이 항상 이 북에서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강남에 이 수도 서울이 가야 된다. 이래갖고 부평설이 지금도 했는데 이때도 바로 조선이 할 때도 부평설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늘 뭐 조선시대로 지금까지 끊이지 않는 이 계룡대설. 그래서 계룡대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세 군데가 크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정도전에 의해서 지금 한양이 경복궁 자리로 이제 옮기게 되죠. 한양의 진산은 북한산입니다. 이게 삼각산이라고 하죠. 그 뒤에 이제 있는 산을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조선이 건국하면서 태조 때 양주의 중심지는 현재 광진구 일대인데 양주는 그때의 이제 고읍동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양주 목사는 지금 현재 양주시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까지의 양주는 어디에 있었나? 지금 현재 광진구가
이제 양주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 건국 이후에 한동안은 여전히 개경을 수도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제 1394년 이제 태조 3년째에 이제 10월 25일 태조 이성계의 명으로 이제 천도를 하게 되고, 이 시기에 정도전에서 경복궁이 건설이 되고, 그러나 이제 뭐 여러분들 조선의 역사를, 초기 역사를 너무나 잘 알죠? 왕자의 난이 2번 일어나죠. 근데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후에 이대 대통령이라 왕이 누구죠? 정종이잖아요. 정종은 그 왕자의 난을 너무나 잘 알다 보니까 이 한양에 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종 때는 현재가 피를 흘린 그걸 본 이 한성에 살기 싫다 보니까 잠시 개경으로 이렇게 찜찜하다 보니까 옮겨간다. 그래 개경에 갔다가 다시 이제 태종 때의 1405년에 11월 10일 날에 다시 이제 서울로 지금 한양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 들어오고, 그 이후에 근 600년 가까이 지금 뭐 조선 뭐 대한제국까지 합쳐가서 518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한 100여 년 해갖고 그 600년 동안에 이제 한반도 중심이자 최대 도시 역할을 거침없이 수행하고 있는 곳이 서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자세히 보이지는 않은데 뭐 참고로 하시고요. 이 한양이 만들어질 때 이제 이 두 가지 큰 틀을 갖고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이제 풍수적 공간관과 유교적 이념관, 이 두 개의 관을 갖고 이제 만든다. 뭐 여러분 지금 뭐 풍수 얘기하려면 할 말 너무나 많은데 여기서 뭐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이제 풍수의 양택과 음택설이 있는데, 이 양택에서 여러분들은 뭐 가장 많이 하는 용어가 있죠. 임산배수. 뭐 그 정도는 다 알 건데, 바로 이 풍수적 공간관에 의해서 이 전형적인 임산배수형이 바로 여기다. 뒤에는 북한산, 삼각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한강이 흐르다 보니까 전형적인 배산 임수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유교적 이념에 따라 조성된 계획도시의 상징이다. 그래서 요 얘기를 뭐 좀 더 자세히 하고 싶은데, 이거는 뭐 시간이 이제 유교적 이념에 따라 경복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건축학적 접근이기 때문에, 오늘은 서울 변천사이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양의 내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풍수 공간관과 유교적 이념관, 이 두 개에 의해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게 만들어진다. 뭐 이런 개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요. 그 바로 이제 풍수적 공간관의 개념은 이제 이 외사산과 외사산 내부에 있는 내사산, 이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좋은데, 이게 바로 경계를 두는데, 중요한 것은 외사산은 먼 경계인데, 이 경계가 오늘날의 627제곱킬로미터가 되는데, 오늘날 서울시 경계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이 외사산이. 참 뭐 신기할 정도인데, 이 당시에 뭐 600년 뒤를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외사산의 면적이 오늘날의 서울시의 면적하고 똑같아. 그 내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쪽의 백악, 남쪽의 목멱산, 이건 남산 얘기예요, 남산. 그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는 낙타산, 이건 아까 대학로에 있던 해화동 낙산을 얘기하는 거고, 서쪽에 인왕산, 이게 이제 내사산. 그러니까 경복궁을 중심으로 내사산 4개의 산이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외사산, 멀리로 보면은 이제 북쪽에는 북한산이 있고, 남쪽에는 관악산이 있고, 동쪽에는 용마산이 있고, 서쪽에는 덕양산이 있다. 이래서 이 4개의 산이 바로 이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다. 그래서 서울은 풍수 공간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내사산과 예사산이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거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다. 뭐 여기 이제 수선전도, 이거는 이제 조선 후기에 그려졌던, 이게 이제 김종모가 이제 만든 지도인데요. 서로는 불광천과 홍제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늘 그 도시가 만들어지는 건 물이 있어야 되는 건, 아까 수렵 채취의 개념이 하나가 있고, 군사적으로 이렇게 지형 지물로 이용하는 개념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물이 이제 그러니까 서로는 불광천과 홍제천을 중심으로 경계를 걷고,
동쪽으로는 중량천을 중심으로 하고 남쪽으로 그러니까 중량천 바깥쪽으로는 양주 목사가 전부 운영을 하던 곳이에요. 남쪽으로는 한강이 있고 북쪽으로는 북한산에 이르는 지역, 여기를 하나의 한양의 영역으로 인지를 했다. 그래서 이 지도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강과 북한산과 한강, 중량천, 홍제천, 불광천, 이거를 기준으로 한 지도가 바로 이렇게 수선전도다. 뭐 참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후기를 기준, 노원구, 도봉구, 중량구, 광진구 일대, 송파구, 잠실, 신천 일대, 강북구 일부, 여기하고 은평구, 진관동, 여기에 불광동, 독바이 주변은 양주목이라고 했어요. 아까 이제 양주 목사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금은 다 서울 내지만은 이때는 이제 아까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뭐 그 영역 인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하나의 그 도성 안쪽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양주목. 그다음에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경기도 광주부. 그다음에 마포, 은평, 불광천 이쪽은 경기도 고양군. 그 다음에 영등포, 구로, 뭐 금천 이쪽은 금천현, 동작구, 뭐 서초구 대부분, 관악구 이쪽은 경기도 과천현, 그 다음에 강서구 대부분하고 양천구, 영등포구, 양화지구는 경기도 양천현, 구로구 서부와 강서부 일부는 경기도 부평도호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양을 중심으로 바깥쪽에 이제 이렇게 많이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선 말기에는 어떻게 들어가는까? 뭐 이 지도가 이제 보면은 뭐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 수도의 개념이에요. 한양이라고 하는 한양인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뭐 이게 사대문 안에 사느냐 사대문 바깥에 사느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여기 이제 바로 이 성내입니다. 이게 사대문 안쪽입니다. 사대문 바깥쪽에도 심리 4km에 걸쳐 갖고 이제 이렇게 성내로 이렇게 봤는데 실질적인 어떤 한양의 그거는 요쪽에 있다. 그래서 영등포 일부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서울이라는 것은 이제 당시 서울의 영역은 지금보다는 상당히 좁았다. 지금의 서울은 1963년도, 2년도, 3년도에 만들어진 확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 성북구, 서대문구, 강북구, 마포구, 성북구 일부, 은평구 일대에 포함이 됩니다. 한양에 포함되지만 보통 아까 얘기했던 사대문 안을 진짜 서울로 쳤다. 인근 심리까지 지역도 서울로 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주택과 상점이 들어든 시가지인 그 사대문 안, 종로 쪽이 전부 이제 이 상권이 이루어졌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근교 농어촌 분위기라서 단순 행정구역상만 한성인 성저 심리 지역은 환경상 구분을 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시 조선에서는 서울의 범위를 표시하는 뜻으로 금표를 경계로 해갖고 설치를 여러 개를 이렇게 금표를 설치를 했고 대략 한강, 용산포구죠. 마포, 불광동, 북한산, 우이천, 미아리, 중량천을 잇는 쪽을 우리가 한양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산이나 강의 자연 지형 지물을 천연 방어 시설로 활용했던 전술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뭐 근대에 들어와서 이제 갑오개혁 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이제 한번 한성을 좀 확장을 하려고 한번 합니다. 그래서 갑오개혁으로 1895년도에 행정구역을 한번 대개편을 하는데 양주군 고양주면 일부, 요게 이제 중곡동 광진구 일부 지역에 한성부 두모방에 고양군 하도면 일부가 한성부 연희방에, 그러니까 두모방, 연희방 이쪽에 각각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제 오늘날에 이제 물론 이 이후에 한번 이제 한 두세 번의
경성 시대, 그래 일제 강점기 때 한번 하고 62년, 63년에 이제 확대하고 오늘날의 서울이 만들어지는데 이미 이때에 이쪽 광진구 쪽을 양주 목사가 했다가 양주 목사는 고읍동으로 지금 현재 양주 고읍으로 옮겨가고 그 지역을 이렇게 이쪽에 두모방에다가 한성부 두모방에 편입을 시키고 이쪽엔 또 그 현재 수색 이쪽을 이제 연희방에다가 편입을 시키고 성내 5부를 5서로 개편을 해갖고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가보개혁 때 한번 한성을 확장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구한말 당시의 근교 지역을 강력히 나타낸 지도예요. 자, 지금 이제 이쪽이 이제 전부 그 영등포 구죠, 여기가. 영등포 강남이 항상 이쪽이 이제 조선시대는 포함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앞이 뭐가 있죠? 마포가 있잖아, 그죠? 마포 나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쪽을 포함을 시켜갖고 이 마포 나루를 이렇게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쪽에 양주군, 고양군, 양천군, 시흥군, 과천군, 광주군 이렇게 해서 요 사이에 요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한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일제로 돌아가면서 이제 경성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좀 더 좁아집니다. 이렇게 좀 더 좁아지는데 어쨌거나 조선 후기까지는 이렇게 서울이라고 하는 개념이 한양이라고 하는 한양 도성은 틀립니다. 한양이라는 개념이 요 빨간 선 내가 한양에 됐다 이래 보는데 요게 이제 이 지도 옛날 강남구 포이동 그러니까 요게 조금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게 제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시흥군하고 과천군의 이 경계가 좀 더 이쪽으로 이렇게 왔었어야 된다 뭐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성부 청사는 지금의 한성부라고 하는 게 있었죠? 있겠죠? 이 한성부 청사가 지금 광화문 광장에 가면 KT 건물이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이제 바로 그 건물터가 한성부 청사. 그래, 우리 경복궁 말고 이 한성부를 이렇게 다스리는 지배를 하고 행정을 펼치는 분이 한성부입니다. 그 자리가 지금 KT 광화문 KT 자리인데 이게 없어졌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건물이 소멸됐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것은 17세기 시작자 유영원 아실 거예요.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성부 행정구역을 확장을 해야 된다. 우리 한양이 한성기는 작아도 되겠느냐. 이 대국으로 가려고 하면은 한성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래서 이분이 추가 편입 지역으로 지금의 영등포 동작구 북부, 서초구 북부, 강남구, 압구정동, 송파구, 잠실, 도봉구, 노원구, 중량구, 광진구, 구리시, 의정부, 고양시, 덕양구 일대를 확장을 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갖고 지금 오늘 형태로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선은 이렇게 한성부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도 서울을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봤을 때 경복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이 살던 곳이고 실질적으로 이 한양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한성부에서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제강점기로 넘어갑니다.